네, 올여름이 워낙 유난히 더웠기 때문에 과연 가을에 단풍을 볼 수 있을까 좀 우려도 있었는데요. 공원길이나 가로수를 지나다 보니까 또 예쁘게 단풍이 물들고 있더라고요. 정말 좀 고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2024년 10월 마지막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창릉 신도시의 주택을 2,500호 더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족도시는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 신고를 반려한 고양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안곡습지에 새롭게 맨발 걷기길이 조성됐는데요.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자금도서관 폐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고양시와의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의 주요 신규 예산과 삭감 예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 자유로 지하화와 관련된 도로건설 관리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삭감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살펴봤습니다. 라페스타 상인들이 경기도 특조금을 상인들을 위해 써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립 30주년을 맞은 중남미문화원이 개최하는 특별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토부가 21일에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3차 변경안을 승인 발표를 했습니다. 창릉 신도시의 녹지 면적은 애초 92만 평에서 89만 평으로 3만 평 정도가 줄어든 반면에 주택은 35,588세대에서 38,073세대, 약 2,500세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릉 신도시 전체 인구도 6,000명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집만 짓는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세대수가 늘어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해부터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또 건설 경기를 보완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제 요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뭐 아무리 찾아봐도 수도권에 주택을 지을 만한 곳이 없으니까 국토부가 올해 1월에 이미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3기 신도시에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 10개월 만에 3기 신도시 전체 중에서 가장 먼저 창릉 신도시의 추가 공급량이 확정돼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창릉 신도시가 네. 처음에 발표될 당시 가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만들겠다 좀 이렇게 발표를 해서 기대도 컸었잖아요.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주택 공급을 활용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족 기능의 확보 노력은 지자체의 몫으로 이렇게 떠넘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덕양연합회 등에서 민선 8기 고양시정이 경제자유구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창릉 신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 문제는 좀 도외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민선 8기 고양시정에 대한 좀 네네. 비판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창릉 신도시 지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뉴스체크에서 저희가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서를 8월에 고양시가 반려를 했죠. 고양시의 반려 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14일에 나왔는데요. 결과는 고양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고양시의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밝히면서 건설사인 GS계열의 마그나 PFV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동안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고양시는 작년 3월에 GS 계열사의 건축 허가를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일자 시는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요거를 좀 검토를 했어요. 하지만 법률 자문 결과 이미 건축 허가를 내준 사항을 뒤늦게 직권 취소하는 게 부적정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일단 해법을 찾을 때까지 착공을 미루는 방향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지역주민 상생 대책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8월에 착공 신고서를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이에 마그나 PFV가 착공 신고서 이렇게 계속 되돌려 보내면 부당하다라고 고양시를 대상으로 경기도에 행정 심판을 제기를 했고, 경기도는 보안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착공 신고를 반려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며 42일 만에 고양시 패소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행정심판과 별개로 이 네. 덕이동 데이터센터의 좀 대체 부지를 모색해보자, 이런 좀 절충안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덕이동 현안 정책간담회에서 김영환 국회의원, 김한규
김남규 경기도의원이 한 목소리를 냈어요. 대체 부지를 찾아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시공사인 GS건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이 대체 부지에 대해서 대체 부지라고 제시된 곳이 기존의 덕이동 사업 부지에 대해서 너무 넓고 전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덕이 데이터 센터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탄현 비대위 측은 이달 초에 고양시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민 행정 심판을 경기도에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 심판은 작년 초로 아예 거슬러 올라가서 고양시가 건축 허가를 내준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 타당성을 짚어달라라는 그런 행정 심판입니다. 본질을 따지는 네네네. 거군요. 그래서 이 대책위는 행정심판 신청서와 함께 인근 주민 6천여 명의 탄원서 또 15,000여 명의 반대 서명부도 경기도에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비대위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 행정심판은 11월 25일로 심리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봉산 자락의 생태 보고인 안곡 습지공원이 맨발 걷기 길 확장 공사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는 독자 제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맨발 걷기 열풍을 타고 곳곳에 고양시에도 이 맨발 걷기 황토길이 조성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반 공원과 달리 생태적으로 무척 민감할 수밖에 없는 도심 습지공원 코앞까지 과연 이렇게 맨발 걷기 길을 확장하는 것이 이게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맨발 걷기 길이 기존에 또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 안곡습지 인근에 소개울 공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소개울 공원에 지난해 5월에 안곡공원 주변 공원화 사업 1단계 공사를 진행해서 맨발 걷기 황토길 코스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이용하고 만족도도 아주 높고 이렇습니다. 이때만 해도 황토길과 안곡습지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완충 구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진행된 이 2차 맨발 걷기 길 조성 공사는 습지 바로 옆에 있는 그 생태학습원 그리고 야생초 화원의 오솔길까지 완전히 맨발 걷기 코스로 포함을 시켜버려서 습지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문제점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안곡습지에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생태 해설가의 설명을 따르면 올여름 장마 때 공사로 인한 토사가 쏟아져 내려서 안곡습지로 연결되는 수로를 막아 물길이 흙으로 메워져 버렸다. 그래서 습지에 물이 말라버리면 더 이상 습지 기능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다양한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었던 생태학습원과 야생초 화원의 지금 훼손 상태도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고 뭐 이러던 곳인데 여기가 이렇게 풀 한 폭이 없이 흙길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초화를 식재할 계획이라지만 주민들은 이전과 같은 생물 다양성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습지 바로 위에 이렇게 세족장이 이렇게 발을 씻는 그게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주민들이 뭐 세제나 비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철저히 막지 않으면 습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게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인근의 안곡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곡 습지를 지켜달라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직접 그려서 이렇게 여러 장 곳곳에 내걸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 공원이 아니라 습지 공원입니다. 황토길 만들면 신발 신은 저희는 어디로 다니나요? 습지에 물이 없어졌어요.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서식지예요. 같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어른들을 위한 황토길 확장으로 아이들의 자연 놀이터가 사라지는 셈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황토길을 신발 신고 다니면 안 되나요? 중년의 이용자들이 거기를 이제 맨발로만 걸어야 되는데 신발을 신고 걸으면은 황토길이 패이거나 안 된다라고 여기는 맨발 걷기 길이야 라는 지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맨발로만 걷도록 독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민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자매트로 별도로 도보로를 만들어 주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 이후에 2차 민원 충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게 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곡습지가 이렇게 무방비로 훼손 위험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안곡습지는 20여 년 전에 그 중산 2지구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향의 시민사회가 한마음이 돼서 오랜 싸움 끝에 힘겹게 지켜낸 곳이 바로 고봉산 자락의 유일한 자연습지인
안곡습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한마디로 고양시에는 안곡습지를 건강한 습지로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 자체가 지금 없었습니다. 안곡습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정책과가 아니라 공원관리과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공원관리과는 부서 특성상 아무래도 주민들의 이용, 편의, 민원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펴는 곳이니까요. 결국 이 2단계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맨발 걷기를 즐기는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성 확대 민원이 더욱 거세지고 습지 고유의 모습을 지키려는 목소리는 점점 위축될 그런 우려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폐관을 둘러싼 고양시와 시민들의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뭐 입장 변화는 전혀 없네요. 네, 뭐 내용 보면은 뭐 운영 효율성과 자원 재분배 차원의 결정이다라는 뭐 그 기존 입장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고 결정에 대한 철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또 재차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립작은도서관을 폐관하는 대신에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을 확대하겠다. 정작 그럼 지원을 구체적으로 뭐 예산 얼마나 들여서 뭐 어떤 것들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은 또 없더라고요. 사립작은도서관을 끌어들여서 공립작은도서관과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네요. 안 그래도 이거 지난주 토요일 26일에 사립작은도서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고양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도 입장문을 냈어요. 한마디로 이제 제목 자체가 사립작은도서관을 공립작은도서관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말라라는 제목이에요.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이제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은 엄연히 운영 주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립에 들어가는 예산을 10%만 들여도 사립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게 뭐 시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 왜냐하면 아예 역할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또 고양시 논리대로라면은 공공도서관도 지금 시립도서관이 아니라 사립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이런 예산이 많이 드는 시립도서관을 없애는 게 더 맞는 거냐 그렇게 폐관해도 된다는 거냐 또 이런 식으로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고양시는 독서대전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작 시민들의 독서 문화를 활성해왔던 공공작은도서관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양시의 공개 토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양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토론회가 됐던 아니면 간담회가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좀 시민들과의 논의 테이블, 이 소통의 자리는 분명히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올해 고양시 2차 추경 예산이 643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의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신규 편성 예산 중에 눈에 띄는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역 개발 사업들이 눈에 좀 띄네요. 덕양구 관산동에 거기 공릉천에 체육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파크 골프장 건립을 위한 5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고양시의 6번째 파크 골프장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류천 바이패스 관로 흡입 준설 공사에 들어가는 13억 원의 예산도 확정이 됐습니다. 고양시는 한류천을 복개해서 하부로 우수가 배출되고 상부는 수변공원으로 꾸미겠다라는 계획인데 이를 위한 기존 우수 관로의 퇴적물을 전체적으로 준설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양 대덕생태공원 시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포켓 쉼터 조성 사업, 그리고 20년 만에 개통을 앞둔 교외선 정차역이 고양시의 대곡역, 원릉역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정차역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용역 예산도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삼릉역, 대정역, 그리고 벽제역 세 군데 모두 추가역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철화 됐을 때 과연 여기가 이제 얼마만큼의 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용역을 통해서 좀 조사해서 전철화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아마 신설역을 요구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좀 보입니다. 그 밖에 추가된 예산들은 지금 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들도 좀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이번 추경에서 당초 시집행부가 시의회에 전달한 예산 규모는 763억 원이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120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고양형 스마트팜 타당성 조사용역 이런 예산들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고양시 의회는 사업 필요성 및 효용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들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추경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고양시와 시의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시의회가 단순히 시정 발목 잡기를 위해 예산 심의권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특별 기자회견을 열면서까지 이제 주장을 했고요. 시의회는 삭감한 예산들이 시민 실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낭비성 예산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이런 용역들을 남동진 기자님이 좀 살펴보셨다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 네. 10억 원이었죠.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5억 원. 두 개가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사실 이 두 개의 용역이 법정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원래 이게 통상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여야 합의하에 통과되는 용역이거든요. 그쵸. 특히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3번 연속으로 삭감이 됐어요. 담당 상임위가 건교위 아닌가요? 이거 왜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시에서는 또 이동환 시장이 기자회견 열어서 내가 싫어서 이렇게 삭감하는 거 아니냐, 이거 원래 다 하는 용역이고 그런 건데 이거 시정 발목 잡기가 얘기하는 것도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근데 건교위에서 주장하는 게 좀 다릅니다. 이동환 시장 취임 직후에 사실 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먼저 진행한 게 있는데, 지금 건교위의 입장은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이 결과를 반영을 해서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 라는 게 일단은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두 개는 다른 용역이거든요. 네. 그럼 뭐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왜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나를 이제 살펴보면은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일전에 이제 유경준 기자님이 다뤘었던 자유로운 지하화 프로젝트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그럼요. 그게 이 예산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제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라면은 고양시에 필요한 주요 도로 노선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용역이잖아요. 네, 원래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용역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동환 시장의 공약 사업만 담당하는 그런 용역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용역으로 둔갑해 버린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짜잔 하고 자유로 지하만 나타났다. 작년 6월에 이제 킨텍스에 갔다 오셨을 때 그때 자유로 맞아요. 지하화 프로젝트 무슨 정책 토론회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실상은 이 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의 중간 보고였던 거죠. 그때 나왔던 내용이 이제 용역사인 주 삼항과 하이엔시 종합건설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거잖아요. 앞서서 이제 국토부에서 고양 양재 지하도로 계획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연장을 해서 2, 3포 IC까지 요 자유로 구간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이제 구체적인 목표인 거고, 14.9km 구간을 추가적으로 지하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사업비가 네, 좀 어마어마하죠. 예, 천문학적인 단위입니다. 이게 지금 2차 보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수치예요. 이 경자구역 개발과 2, 3포 지역의 이 근본도 없는 수변도시 개발이 그때 처음 얘기 나왔었죠. 이것들을 다 민자 개발로 한 다음에 그 수익금 가지고 사업비를 조달하겠다. 네, 이런 네. 좀 약간 황당한 제안을 그때 했었어서 되게 엄청 이슈가 됐었죠. 그 조감도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유로랑 제2자유로 사이에 거기 녹지대, 거기에 아주 높은 빌딩들이 쭉 줄지어 서 있는 이런 이제 어떤 그림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이 구간은 장항습지도 가까이 있어서 수변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환경 생태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김혜련 의원에 따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2조 원이 투자가 돼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지금 거기 구간의 평균 속도가 한 18분 정도 나온대요. 네네. 그 자유로 구간 2, 3포에서 IC에서 현천까지. 현천까지요. 네네. 근데 이 지하화를 하면은 그럼 얼마나 빨라지냐? 한 11분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면 한 7, 8분 정도 빨라지는 거잖아요. 7, 8분 단축하겠다고 2조 원을 태우는 격인 거죠. 착수 보고 당시에는 이 도로의 BC 값이 0.87이 나온다고 그렇게 자신을 했대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용역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 실상은 나왔대요. 나왔는데 이 BC 값이 너무 낮대요. 0.35 정도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결과 보고서를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러한 좀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추진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당시에 토론회 좌장을 맡았던 분이 강승필 네. 전 교수라고 네, 하는 분, 맞습니다.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사장으로 와 계시잖아요. 이분 주장으로는 요 앞으로 수변도시도 짓고 경자구역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도로 수요가 당연히 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하화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인데, 이런 미래 수요를 상정해 놓고 2조 원짜리 사업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고양시에 꼭 필요한 도로 계획들 타당성 용역하라고 이 5억 원 승인해 줬는데, 이런 공상과학 같은 걸 떡하니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니까 예산 승인해줬던 건교위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10억이 또 올라왔잖아요. 의회에서는 이 돈도 자유로 지하 프로젝트에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일단은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 먼저 가져와라. 도시계획 재수립 용역 요것도 또 부결시켰잖아요. 요거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 본 예산에서 네. 이 도시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일산 아파트 단지 재건축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구 배정 문제랑 용적률 조정,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선행적으로 좀 필요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착수보고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예산 심사 때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수변도시 계획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경기도가 다른 도시들은 다 지금 2040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5억 원이 추가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고양시의회 입장에서는 앞서서 우리 한번 속였는데 이거 가져오면 당연히 통과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절대 통과 못 시켜준다.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로 지하 토론에 갔었을 때 그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너무 공상과학 같은 그림이기도 했고, 담당 부서에서도 그때 설명하기를 용역업체가 제출한 하나의 구상안에 불과하다 뭐 이런 설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의원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의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설마 이게 이렇게 고양시의 뼈대를 만드는 도시계획에 반복해서 반영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에다가 반영을 하면은 이 도시계획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계획 이런 것들 할 때도 이 도시계획에 수변 도시가 반영이 되면은 그것들에 맞춰가지고 또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일산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용적률 지금 문제잖아요. 기대보다 너무 낮으니까. 이 수변도시 계획을 도시계획에다가 집어넣다 보니 여기다 인구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산 재개발 재건축 높일 수가 없는 거구나. 용적률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 굉장히 좀 심각할 수가 있는 사안이고, 이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이 시 집행부와 시의 간의 이 신뢰관계가 완전히 좀 무너져 버린 상황입니다. 계속 앞으로 지금 이동환 시장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침체된 라페스타의 활성화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고양시가 엉뚱한 곳에 사용하려 한다며 라페스타 상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라페스타 관리단은 오준환 도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이제 특조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25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거를 돔 형식의 구조물 설치, 고객 쉼터 조성 등 라페스타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정작 경기도에 보행로 개선, 보도블록 교체, 육교 개선 등 시설 보수 목적으로 이 특조금을 신청한 것이 알려지니까 상인들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시행정에 이렇게 강하게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조금 사용과 관련해서 이 시와 이견을 나타내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라페스타 관리단 측은 수원, 광교, 인천, 송도 등의 상가를 벤치마킹하러 다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자체적인 상가 활성화 방안을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해왔고, 이번 특조금 역시 그러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확보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동 라페스타 관리단 회장은 라페스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체류 시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라페스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계획을 다 짜놓고 그에 맞춰서 특조금을 이렇게 확보한 건데, 이게 취지에 맞게 쓰이지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인들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목소리를 내자 시가 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라페스타 측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4일에 일산 동구청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주민 설명회가 열렸거든요. 자, 이 자리에서 고양시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라페스타에서 생계 꾸리는 상인들 의견을 받아서 사업 변경 신청을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인들
시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온 그 오준환 경기도의원 역시 고양시가 새롭게 요청하는 사업 변경 절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페스타 상인들의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사업 변경 절차가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저희한테 꽤 친숙한 곳이죠. 이제 네. 덕양구 고양동에 저희 중남미 문화원이 있잖아요. 벌써 설립 3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시 오프닝 행사에도 직접 갔다 오셨죠? 특별전 초대의 작가는 멕시코의 인기 작가인 리노 차베즈라는 화가인데요. 제가 그림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딱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색채가 정말 강렬하고 아주 인상적인 이런 그림들이 이번에 전시가 됐더라고요. 중남미 문화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남미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 곳으로 이게 민간 외교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전시 행사에서도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한 멕시코 대사를 비롯해서 중남미의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대거 참석해서 설립 30주년을 축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도 전시지만 중남미 문화원의 여러 개의 건물과 정원 자체가 워낙 멋진 곳인데요. 특히 단풍이 물드는 요즘이 아주 최고입니다. 미술 작품과 함께 분위기 있는 가을 나들이 중남미 문화원에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